네, 다음 것 할게요. 예, 그러면 42년인가? 예, 그거 해주시면 네, 될 것 2년 같습니다. 하나 네. 볼게요. 이거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을 보면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1942년에 대기근이 일어나게 돼요. 2년에 걸쳐서 42년부터 43년까지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42년 봄부터 대가뭄이 일어나게 돼서 거의 먹을 게 없어진 상황인데 가을이 됐을 때 이제 수확을 하려고 막 신나 있는 상태에서 메뚜기 떼가 이쪽 동부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남성 동부에서. 이쪽에 발생해서 이제 서쪽으로 싹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메뚜기 떼들이 작물이고 가재도구고 목재 건축물이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갉아먹으면서 완전히 먹을 게 없어지는 거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도 메뚜기 애벌레가 남아가지고 이 애벌레들이 메뚜기가 남기고 온 건 또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진짜로 먹을 게 없어서 일단 나무 껍질 먹어요. 나무 껍질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원래 기근 때 먹는 걸로. 나무 껍질 먹고 그 새 똥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기러기 똥 먹고 어떤 사람은 길에 있는 돌을 이렇게 주웠는데 그게 이렇게 부스러지더래요. 근데 그게 부스러지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약간 이거를 개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개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근데 그게 배변이 안 되잖아요. 그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당연히 사람도 먹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의 그래서 이 하남성 전역이 다 무슨 거의 다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고 하면 이제 아마 밑에 있나? 여기 맨 밑에 부분 보면은 그 당시에 있던 그 하남성 정부도 원래 아마 정주에 있었나 낙양에 있었나 그럴 텐데 얘들이 옮겨버려요 성정부 자체가. 성정부가 옮길 정도라는 거는 그 정부가 거기가 제일 그 성에서 제일 가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도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완전 기근의 피해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근데 성정부는 정부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 책에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성정부의 주석 정도 되면 그래도 중앙에서 꽤 영향력이 있을 법한 사람이고 중앙정부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을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자기가 실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하남성에 있는 구제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 기근이 계속 심해지니까 사람들을 구제하자는 구제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대표였던 이 양이펑이라는 사람이 중경에 가서 장제스의 면담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장제스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는 그럼 어떻게 여기 왔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답변을 받고 면담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국민참정회라고 해서 각 성에서 파견된 뭐 위원들이 중앙정부에 모여가지고 이제 약간 국민정부의 자문기구라고 할까요? 이 자문기구 같은 성격의 그런 단체인데 국민참정회 위원이었던 곽중웨이라는 사람, 거중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10월에 중경에서 국민참정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민참정회에 가서 대기근 상황에 대해서 고위직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조금 구제금이 내려오기는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또 역시 명불허전의 국민정부 지방 관리들이 착복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이게 착복이 안 빠지면 이제 재미가 없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였더라? 뭐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나눠줄 때 뭐가 또 필요하다고, 아니다, 그거다. 이게 사람들이 죽으면 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방공호나 아니면은 그런 호수 같은 데 그냥 던진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안 보이게 해버리는데, 성정부의 관리들이 우리는 이거를 관으로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묻어주고 있다, 장학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관 만들 돈을 받는 거예요, 야, 중앙정부. 장학금 착복까지. 야. 이건 자기들이 가지고. 대단하다 진짜. 아, 굉장히 창의적인데 이거 진짜. 창조 경제가 따로 없네. 이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창조 경제다, 그런 생각. 이거 진짜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었네. 와, 이게 대단하다. 딱 그냥 악마도 좀 아니라고 할 듯. 그거는. 하여간 안을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하치님 아까 해주셨던 질문이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와주세요. 하여튼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해 주세요. 네, 안 했던 척하고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럼, 당시 이 국민당 정부가 총평이 있었고, 그, 영향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천성과 운남성 일대까지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남성 지역에 대한 이 국민정부의 그 해결 처리 능력이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결국 단계적이 이렇게 나온 것도 결국은 상황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도 너무 장개석 정부나 국민정부를 비난하는 일색의 그런 책이거든요. 내용이 거의 그런 식이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사실 학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전쟁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죽어나가는, 여기서도 죽어나가고 저기서도 죽어나가는데, 사실 장개석으로서는 이거를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죽는다고?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음. 뭐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구호금이라든지 구호 물자를 보내주는 정도일 텐데, 뭐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구호금이나 구호 물자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착복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경에 있는 장개석 정부보다 이 하남동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맞아요. 좀 그 국민정부와는 약간은 독립된 입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장제스 정부의 본능이라든가 이 하남성에 있었던 그 관리자들의 어떤 부패 이런 문제도 있는데 태양님 흑막은 목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마이크. 네, 흑막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둘도 문제긴 한데 이 발생 원인을 지켜보면 아까 그 깨도님께서는 설명 안 해주셨는데 결국 일본군의 그 중국 침공하고 그 다음에 그 황하 제방 그 폭파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잘못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 원인의 궁극적 원인을 제공한 건 일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책을 보고 안 건데, 사실 제가 이 시기는 잘 몰라요. 37년까지만 저는 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37년 이후에 이 책에 보면은 성정부가 있고, 성정부하고 같이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군? 네, 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장개석이 사실 아직 총통이 아니에요. 47년에 그게 되기 전까지는 총통이 아닌데 그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총통이 아니고 군사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당시에 어떤 그 통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권위라고 하는 거는 군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쟁 수행 중에 성정부하고 이쪽에 있는 그 방면군, 여기 보면 이제 화북방면군 아닌데 이거는 일본군인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군대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 구호 물자라든지 구호 금 같은 것들의 전달은 아마 뭐 군이랑 성정부랑 이렇게 같이 통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독립적인 거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거를 이야기하자면, 자, 이제 메뚜기 떼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죠. 사실 메뚜기 떼도 가뭄처럼 천재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그거 낙양 범람했던 데서 온 거라고, 41년도에. 근데 낙양에서 범람했던 게 뭐, 그것도 천재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낙양이 거기서 그렇게 범람을 하게 되는 게 38년도에 제방이 폭파가 돼요. 이쪽 아마, 잠시만요.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지금 어둡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평소에 항아가 범람했을 때 물길이 닿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연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38년 이후에 제방 폭파 이후에 범람하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지역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방 폭파로 인해서 물길이 거기 한번 생기니까 여기 완전히 이 지역들이 다 수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떤 메뚜기의 그런 생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이 가뭄이, 뭐 가뭄이 아니라 수재가 반복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생기게 되면서 메뚜기의 발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추론인데, 어쨌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근데 이 제방 폭파를 누가 했느냐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일본군이 대륙 타통 작전을 하면서 폭파한 게 아니고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제방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륙 타통 밴데스가 작전이라는 거는 그 이제 여기 지도 보시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일본군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게 근데 그 중일 전쟁이 한 40년, 41년 이때쯤 되면 뭐 아니다, 한 개전하고 1년 만에 좀 교착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착 상태가 되니까 이거를 타개하려고 여기서부터 쭉 뚫는 거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일본은 여기 북경, 상해, 남경 이 정도만 먹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광동. 근데 이제 여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여기를 쭉 뚫는 그 작전을 고안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륙타통 작전이고, 그래서 이제 대륙타통 작전이 40한 2, 3년 이때쯤 끝나고 나면 일본군의 그 점령 지역이 요만큼,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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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점 형태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작전들을 수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으려고 장개석 군이 제방을 폭파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대도님 그 네, 지도 좀 확대해 보시겠어요, 다시? 네, 네, 거기 보면 위에 보면 그 개봉이라고 해가지고 카이파홍이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진출하고 그 이남으로 넘어가려면 이 황하를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거를 막으려면 황하에 있는 제방을 터뜨리면 그게 완전히 물이
완전 범람을 해가지고 그렇죠. 한 몇 개월은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본군이 여길 넘어가려면 그 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장제스가 명령을 해서 이 개봉에서 넘어가는 이 밑에 있는 정주가 이제 중심 도시인데 네. 지도에는 표시 그 밑에 정주 거기로 넘어가는 그 지점 거기를 막으려는 어떤 목적에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작전. 네. 음. 여기서 이제 일본군, 그러니까 장개석은 이걸 잘 터트리면 일본군이 넘어올 엄두를 못 내겠지 했는데 터트리고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터뜨린 거야 진짜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도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어쨌든 일본군을 막으려고 터트렸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거 일본군이 터트린 거다라고 선전은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는 국민당 군이 터트린 거를 알게 됐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좀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일본 정부가 재해를 만든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 재해에 대해서 이용하고 숨기고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런 것들만 봤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정부가 재난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되는. 그렇네, 진짜. 뭐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정부라는 게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덧붙일 내용은 이 낙양이나 정주, 방금 전에 태영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주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이제 보시면 그 중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평야지대, 화북 평야지대 이쪽을 다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구나 낙양이나 정주 같은 것들이 더 중심지인데 이 하남성 전역에서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모여들어요. 42년, 3년 이럴 때. 근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기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도 장난이 아닌 거죠. 난장판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때는 이제 43년도에 서리가 내렸을 때 다 죽고 없어지고 그 뒤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데 이미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더 이상 뭐 완전히 재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후에 국민당 정부가 여기를 어떻게 복구를 했냐 그건 당연히 또 아닐 거고 그랬으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뭐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낙양이나 정주로 가려고도 하는데 낙양이나 정주 갔다가 허탕치고 이제 서쪽으로 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어딘지도 모르고 중경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심지로 모여드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중경으로 가려고 서쪽을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근데 이게 워낙 뭐 가뭄도 심하고 아니면 뭐 기차를 밖에서 이렇게 매달려서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또 못 먹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고 매달려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바람에 풍화돼 가지고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기차에 거의 육포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다. 말라가지고. 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막 기차에 올라타려고 난리를 치고 그 위에도 올라가고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는 어떤 희망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게 뭐 별로 근거도 없는 그런 희망들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재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걸 보면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좀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죠. 약간 인재 쪽에 음, 훨씬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국민당 정부의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이 계속 축적돼서 나중에 1940년대 말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그 중국의 민심이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는 요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방금 말씀입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재해나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밑에서 이제 국민이라고 소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정부가 없이는 그 자연재해나 질병에서 그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코로나에 대응을 잘하고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라는 한 것도 결국은 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갖춰서 사람들을 이제 그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방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정부에서 통제가 못하고 또 뭐 죽은 시체를 막 교회에 막 방치해가지고 그냥 관에다 막 놔둬가지고 그냥 파묻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섬에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다 그냥 묻어가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이 질병 자연재해가 결국은 그 피해를 받는 건 국민이지만 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또 정부의 어떤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네요. 네. 여기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재해라는 게 좀 국가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는 신화적인 그런 생각,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다. 국가가 어느 상태에서든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런 신화를 깨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유럽이나 미국 그런 데서도 뭔가 그런 국민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깨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지금 채팅창으로 수평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하치님한테 준 건지 개도님한테 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신해서 읽어드리면은 둘 다요. 네, 대신해서 읽어드리면은 국민당이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당으로 민심이 쏠리지 않았나 했는데 공산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액션을 보여준 게 있는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예, 뭐 답변을 아무나 해도 좋지 않을까요? 예. 공산당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행동파? 뭔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민심을 장악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혹시 그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 다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읽어봤는데, 이거 지금 보면서 되게 놀라운 게 펄벅의 돼지가 이때를 시대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묘사가 너무 똑같아요. 묘사가 우선 메뚜기. 메뚜기 떼가 갑자기 나타나서 농작물이랑 가구를 다 뜯어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펄벅이래. 그 이름 왕룡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집이 목조 건물인데 집까지 다 먹어요. 집을 다 먹어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은 도자기 안에 들어있는 돈만 남아요. 그래서 마을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 도자기에 있는 돈만 들고 개돈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작정 기차를 타요. 중경으로 가는 기차를 타요.
근데 그 기차가 또 아수라장이죠.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도시로 가야 된다. 도시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다. 하고 다 도시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시도 완전 카오스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게 막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래서 막 뭐라도 일자리를 구하러 가보자 하면서 막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데 거길 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청년이 여러분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대지에 나온 거예요. 제 사상과 무관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당.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당이다. 공산당 청년 그 전파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와서 이게 선동하고 있었던 거죠, 운동가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럼 나도 사회주의 믿겠다. 사회주의 믿으면 뭐 당장 오늘 먹을 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생기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면은 앞으로 먹을 게 생길 거다라고 앞으로 하니까 먹겠습니다. 사회주의도 개똥이구만 이러면서 그냥 다시 일하러 가는 그런 장면들이 대지에 나오거든요.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딱 딱 수평님이 대부분이 오류사를 먹어도 돼. 안 나가네. 그래가지고 뭐 안 그런 때문에 장면이 좀 하겠는데. 인상 깊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가까이 대지 들어가서.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부부가 결국에는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요. 도시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모습을 보고 여기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다라고 해서 다시 걸어서 이번에는 걸어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에서 다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때가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펄벅이 이때 살았거든요, 중국에 실제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펄벅이 아마 노벨상 받은 게 전쟁 직전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그러면은 대지는 그러면 이거 예지 소설인데 거의? 지금 찾아보니까 대지는 1935년 작품이네요. 대지가. 예. 근데 거기 묘사가 똑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하네. 중국에 이런 게 반복돼. 그렇죠. 맞아. 계속 특히